지난주에도 이른 아침 눈 때문에 출근길이 고생이었는데 내일 아침에도 폭설이 온다고 합니다. 미리 예보된 만큼 잘 대비해서 시민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의전 준비가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의제 협상 일정이 다소 늦어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5.18 모독 발언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자유한국당 새 의원의 징계안 상정 여부는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대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합동연설회에서 야유와 고성, 막말이 터져나왔고 주변에서는 5.18 망언을 규탄하는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경남 창원에서 열어 이 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감소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전월세 거래는 늘어 지난해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서울의 택시 요금이 올랐지만 미터기를 바꾸지 않은 택시가 많아 손님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뒤늦게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이달 말까지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내일 출근길에 중부지방에는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쏟아질 거란 예보입니다. 눈은 오후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보여 정월 대보름달은 전국에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른바 5.18 망언 사태로 오늘 뉴스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왜곡 발언을 내놓은 지 열 하루째인데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국민이 단호히 거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취임 직후에는 5.18 기념식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당대표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쏟아내고 있는 도를 넘는 5.18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역사적 법적 판단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고 역대 정부가 그 정신을 계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 일각에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에 대한 부정이고 나라의 근간까지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난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 같은 왜곡 발언의 배경으로 문 대통령은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속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후보 2명도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장에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민주화 역사 왜곡은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5.18 모독 발언이 전국을 휩쓸고 있지만 해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움직임은 아직 더딥니다. 오늘 징계안 상정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이달 말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여야 입장이 제각각이라 결론을 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회 윤리특위위원장과 여야 간사회동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의 징계안 3건만 전체 회의에 상정할지, 계류 중인 28건을 일괄에 올릴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판단을 미룬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5.18 망언 3인방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목포 부동산 투기와 재판 청탁 의혹 등에 휩싸인 무소속 손혜원, 민주당 서영교 의원 건 등을 함께 처리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3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정한 안건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2월 28일 아침 8시 간사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이 상정돼도 외부위원으로 꾸려진 윤리심사 자문위 의견을 듣기까지 길게는 2달이 걸리고 의견을 받은 윤리위가 심사를 미뤄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20대 국회 들어 윤리위에 넘겨진 의원의 징계 요구안은 모두 29건이고 이 가운데 3건은 자진 철회돼 현재 26건이 계류 중이지만 윤리위는 지난 2년 10개월 동안 단 한 건도 징계안을 가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정치 현안으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5.18 전국까지 겹쳐 국회 파행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여야 원내대표가 모처럼 얼굴을 맞댔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국회를 조건 없이 정상화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입장의 차이만 확인하고 여당에게 우리가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당을 제외한 야사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미 끝난 데 이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촉구하는 2월 임시국회도 기약 없이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파행 장기화 속에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내일 만날 예정이어서 회동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유명무실이라는 비판이 나올 법한데 국회 윤리위에 대해서는 잠시 후 나이트 포커스에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5.18 모독 발언의 중심에 있는 지만원 씨는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의원들을 맞고소했습니다. 사과는커녕 자신이 광주의 불명예를 씻어주었다는 궤변도 쏟아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지만원 씨가 다시 한번 북한군 개입설을 꺼내들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2년 넘게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과 같은 혐의로 다시 수사가 시작된 검찰청 사이에서입니다.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입증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만 지만원만 빼고 모두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지 씨는 거듭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설훈 의원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라고 선포해 자신의 명예를 잔인하게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광주 시민에 대한 사과 대신에 오히려 자신에게 절을 해야 한다며 엉뚱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지만원은 이런 행위를 북한군이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 지만원은 광주의 불명예를 씻어준 사람이 아닌가. 북한군 개입 주장은 광주와 계엄군 모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명약이 아닐 수 없다. 같은 시각 민주평화당은 지 씨의 구속재판과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로만 4건의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속 상태로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끝난 일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이런 법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지만원을 구속해서 지만원 씨와 한국당 의원들의 5.18 공청회 발언에서 비롯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 각각 접수됐습니다. 다만 내용이 유사한 만큼 남부지검에서 모든 사건을 병합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자유한국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합동연설회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보수 정당의 앞날을 모색하는 치열한 논쟁과 토론 대신 야유와 고성, 막말이 터져 나왔고 연설회장 외곽에서는 5.18 망언 논란을 규탄하는 시민단체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상 위로 오르자 야유부터 터져 나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항의와 고성 속에 어렵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보수의 텃밭 대구를 의식한 듯 당 대표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끝장 투쟁에 나서겠다는 말로 날을 세웠습니다. 나라를 구하려고 자유한국당에 들어왔습니다. 이 정권의 폭정을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박근혜를 넘자고 주장했던 오세훈 후보는 내가 돼야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며 승부수를 던졌고 김진태 후보는 강력한 우파 정당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더 가깝다고 하면 국민들이 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탄핵 총리로는 수도권 필패입니다. 종북 저격수가 그냥 된 줄 아십니까? 좌파 정권의 생리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꼭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권 주자들 사이 일부 최고위원 후보는 막말에 가까운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저딴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수괴 문재인 역시 민족 반역자로 처단해야 합니다. 지역 한계를 극복하자는 자성의 목소리는 큰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호남에 계신 여러분, 정말 잘못했습니다. 합동 연설회장 주변에서는 5.18 망언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과 여기에 항의하는 한국당 지지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명단을 공개하라! 대구 연설회가 전당대회 전체 판세를 좌우할 가늠자가 될 것이란 당초 예상을 벗어나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건 너무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국당의 텃밭인 이곳 대구 경북에 이어 남은 두 차례의 합동연설회와 네 차례에 걸친 TV토론회가 모두 치러지는 이번 주가 방심을 잡기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경남 창원에서 열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된 가운데 부산 경남 지역의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주 김 지사가 보석을 신청할 거라며 도정에 공백이 없도록 재판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인 서부경남 KTX 사업의 조기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기본 설계를 빨리 해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산업단지 등 경남 경제를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 법정 구속으로 인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나서겠다는 겁니다.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당에서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안 계신 그 공백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당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조만간 보석을 청구할 예정인 김경수 지사의 불구속 재판 필요성에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남도정은 어떤 경우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재판은 재판이고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도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 지도부는 김 지사 석방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경남도민운동본부도 찾았습니다. 이들은 경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 김 지사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경남도청 앞에서는 김 지사 석방과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번갈아 열릴 정도로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지역 두 군데서만 열리는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김 지사 재판 이슈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주당은 김 지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여론전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4월 재보선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김경수 지사 구하기와 PK 민심 달래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겉모습을 결정할 의전 준비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회담의 속을 채울 의제 협상이 남았는데 일정이 늦춰질 조짐도 보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해 바쁘게 움직였던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 셋째 날은 늦은 오후가 돼서야 숙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 부장이 향한 곳은 영빈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한 호텔로 김 부장은 사흘 연속 이곳에 들렀습니다. 위원장 숙소는 정해졌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소는 JW 메리어트 호텔. 회담장은 그 주변의 국가 컨벤션 센터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의전의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비핵화 의제를 논의할 미국 측 실무협상팀도 곧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외교소식통은 앨리슨 후커 백악관 한반도 보좌관 또는 알렉스 웡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먼저 파견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평양으로 날아갔던 인물들입니다. 북측 협상 상대는 하노이에 와 있는 박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꼽힙니다. 그 아래 알렉스 웡이나 후커 같은 사람들이 비건을 대신해서 협상을 한다기보다는 상호 의제 조율이나 낮은 단계의 협력밖에는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결국 비건과 김혁철, 북미 양측 특별대표의 사전 협상이 늦춰질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그동안 북미 두 정상의 만남을 중재하며 기다려온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 결과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상회담 합의문 조율을 앞둔 북한은 비핵화는 전략적 결단이라고 진정성을 호소하면서 막판 밀고 당기기에 나섰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미 두 정상 간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을 열흘 앞두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만나면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낙관한 겁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이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선전 매체를 통해 북미 관계가 남북 관계처럼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중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전략적 결단이라며 진정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4불 입장은 정세 국면을 위한 일시적 방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하노이에서 시작될 예정인 북미 정상의 합의문 조율을 앞두고 미국의 상응 조치를 촉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핵화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 쪽의 상응 조치를 촉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행동을 기대하는 그러한 차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을 내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역사적으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경제 발전에 매진할 시기라고 주민들을 독려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방법으로 베트남 하노이까지 갈지도 관심입니다. 목적지까지 전용기를 타고 갈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중국 항공기를 빌리거나 전용 열차를 이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규모 수행단을 대동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가는 가장 유력한 수단은 전용기인 참매 1호입니다. 옛 소련 시절 제작된 일류신 여객기를 개조해 비행거리가 10,000km에 달해 하노이까지의 여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평양에서 하노이까지는 2,760km로 3시간 반이면 닿고 싱가포르까지의 4,700km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지난해 6월 북한 수행단을 태우고 싱가포르까지 왕복 운항한 경험도 있습니다. 특히 국빈 방문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번 베트남 일정은 정상국가의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힘이 실립니다. 그러나 1차 북미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지도부에 전용기를 임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중국과의 관계와 비행 안전성을 고려해 임차 문제를 조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첫 방중과 지난달 방중 때 탔던 전용 열차를 이용해 베이징과 광저우를 거쳐갈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과거 김일성 전 주석이 이용했던 안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편도로 무려 60시간 넘게 걸리는 데다 중국 내 경비와 교통 통제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도시 광저우는 관심의 초점이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격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지난 15일 하룻밤을 묵으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광저우를 방문하거나 경유할 것이라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서울의 택시 요금이 올랐지만 새 요금 체계에 맞는 미터기로 바꾼 택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금 문제로 손님과 택시기사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늘자 서울시도 뒤늦게 대안 마련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6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변에 택시가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요금 인상에 맞춰 새 미터기로 교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요금 인상부터 단행한 서울시. 미터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현장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전부 다 야간 일하고 끝나고 지금 잠을 안 자고 지금 다 나왔어요. 아침에 대부분이. 시간을 정해놨으면 시간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3시간, 4시간씩 지금 지연이 됐어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6년 전 요금 인상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서울시의 준비는 바뀐 게 없습니다. 산악권 1, 2푼도 아니고 12만 6천 원이나 갖다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면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하면 법이 있어요. 자동차관리법은 택시 미터기 조정에 매우 철저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조작 우려 때문에 원격 작업을 통한 교체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금 인상 전에 미터기를 바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요금 인상 때마다 택시기사와 손님이 요금 변환표를 들고 옥신각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미터기 교체가 안 되니까 늦어지기도 하고 계산이 빨리빨리 안 되기도 하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불편하긴 했어요. 답답하기는 서울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GPS로 거리를 재 요금을 계산하는 애플리케이션 미터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에 저희가 2월 중에 제출할 거예요. 국토부에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해 줄 생각이기 때문에 기술이 따라준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7만 2천 대의 택시 미터기 교체를 마무리할 방침이라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지난 1월에 주택 매매 거래량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전월세 거래량은 크게 늘었는데요.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단지입니다. 지난해 8월 22건 매매됐지만 10월 이후엔 매매량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근처 또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1월 기준으로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매매가 감소한 만큼 전월세 거래는 늘었습니다. 지난달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16만 8천여 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집 사는 걸 보류하고 전월세를 선택하는 이른바 매매 대기 수요가 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매매 수급 지수가 6년 전 부동산 침체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숫자가 작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걸, 숫자가 크면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는 지난해 9월 116.3까지 올랐지만
이번 달 조사에서는 73.2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경기도의 지수 역시 87.8로 5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다만 대전과 전남, 세종시 등 지방 일부는 매수 심리가 여전히 높아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대전과 광주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많이 없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광주형 일자리라든지 혹은 세종시와 더불어서 대전의 어떤 새로운 도안신도시라든지 이런 어떤 개발 호재들이 좀 풍부한 점들. 전문가들은 당분간 거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봄, 가을 이사철 수요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거질 지역 이슈 등에 따라 거래량 추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해 막판 절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려면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임금 감소와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반대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밝혀 회의가 2시간여 동안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클럽 버닝썬 수사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직원 1명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버닝썬에서 마약이 광범위하게 또 조직적으로 유통됐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가수 승리 씨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클럽 버닝썬의 직원이 마약 소지와 투약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버닝썬 수사가 시작된 뒤 클럽 관계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이 직원을 상대로 버닝썬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이 유통됐는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버닝썬 경영진도 마약 관련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경찰은 또 중국인 여성 직원을 출국 정지시켰습니다. VIP 고객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심을 사는 인물입니다. 마약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은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버닝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거래 장부와 은행 계좌, 통화 내역이 주요 분석 대상입니다. 증거인멸도 결국 유착 의혹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원본을 확보해야 되니까 포렌식해가지고 그 원본 복구하고 있죠 지금. 경찰은 최근까지 클럽 이사로 재직했던 가수 승리 씨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이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승리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클럽 대표 이모 씨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마약 투약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클럽 버닝썬과 경찰에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20대가 클럽 안에서 성추행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돼 경찰이 피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영상을 분석하던 가운데 김상교 씨의 추가 추행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어 피해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영상을 이달 말까지 회신받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버닝썬 직원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뒤 경찰이 자신만 수갑을 채워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행과 배임 혐의를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 주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손 대표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도 곧 소환할 예정입니다. 김우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은 손석희 대표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신 겁니까? 사실이 곧 밝혀지겠죠. 손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김 씨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를 상대로 보수단체가 고발한 배임 혐의도 조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프리랜서 기자 김 씨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경찰과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보수단체가 손 대표를 뺑소니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손 대표가 지난 2017년 4월 동승한 여성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사고를 내고도 달아났다는 의혹인데
이를 두고 손 대표와 프리랜서 기자 김 씨는 극명하게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고 조치를 3번에 걸쳐서 안 했죠. 처음, 그다음에 1km 지나서, 그다음에 2km 지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가 저는 성립된다고 봅니다. 갈수록 사건의 양상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경찰은 필요하다면 모든 관련자를 소환 조사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상습적으로 해외 원정 도박을 해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SES의 전 멤버 슈 유수영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며 일반 대중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를 받고 나온 유 씨의 심경 잠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너무 끔찍하고 너무 화가 나고 창피스럽고 했습니다.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님이 내려주신 벌과 그리고 사회의 질타를 통해서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그냥 죄송하고요. 이제 다시는 그럴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주어주신 벌과 그냥 마땅한 것 같아요. 제가 받는 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 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대 승객이 던진 동전에 맞은 뒤에 숨진 70대 택시기사의 유족이 승객을 엄벌해달라고 검찰에 탄원했습니다. 택시기사 70살 A씨의 아들은 인천지방검찰청에 폭행 혐의로 송치된 승객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은 평소 건강하던 아버지가 승객의 파렴치한 횡포로 충격을 받아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사람을 물리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만이 아니라 욕설을 듣고 충격으로 사망했다면 이 역시 폭행치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 사건이 불거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정작 검찰은 변한 게 없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내부 성폭력 사건 은폐 의혹을 이례적으로 연루자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공개 비판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소속 현직 검사가 술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 간부들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현직 검사가 지난해 직접 고발에 나섰습니다. 고발장을 낸 현직 검사는 임은정 부장검사로 이번엔 당시 진술조서를 일부 공개하고 현재 검찰 상층부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감찰을 요구하며 대검 감찰본부와 주고받은 메일 일부를 공개하면서 징계시효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까지 했지만 결국 돌아온 대답은 징계시효가 넘어 감찰에 착수하지 않는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관련자들을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루어진 고발인 진술조서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의도를 알잖아요. 직무유기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한테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임 부장검사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당시 검찰 간부들이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실명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의혹 당사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묘직으로 발탁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름까지 언급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을 때 관련 은폐 의혹은 규명하지 못해 셀프 수사의 한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일단 현직 검사의 실명 비판에도 별다른 대응 없이 분위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미투 1년이 지났지만 검찰 조직 문화는 변화가 보이지 않아 자료 공개와 실명 비판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직무유기 사건의 경우 공수처를 설치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유명 패션 디자이너가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64살 김모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30대 남성 A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 씨가 당시 상황을 녹음해 증거로 제출한 음성 파일이 조작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유족과 시민대책위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 때도 생명과 안전이 제1의 평가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용균 씨 유가족은 문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철저한 처벌을 약속했다며 힘을 모아 좋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미숙 씨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 만나서 진상규명 우리 유가족과 대통령 같이 함께 잘 되고 있는지를 꼭꼭 점검하면서 해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같이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저희는 그 대통령께서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정말 마음이 정말 놓이면서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 이번 달 초부터 심해 수색 작업이 시작됐는데 일종의 블랙박스인 항해 기록 저장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본체와 실종자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가 우루과이 인근 해역에서 연락이 끊긴 건 지난 2017년 3월. 당시 스텔라 데이지호에 타고 있던 24명 가운데 구조된 사람은 필리핀 선원 2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 요청으로 브라질 공군기와 해군 구축함까지 투입됐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지난 14일부터 본격적인 심해 수색이 시작됐고 시작한 지 3일도 되지 않아 선체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외교부는 심해 수색을 하던 무인 잠수정이 우리 시각으로 17일 오전 스텔라 데이지호의 선체 일부인 선교, 즉 조타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근 해저면에 떨어져 나가 있는 항해 기록 저장 장치 VDR도 회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타실은 본체로부터 떨어진 상태로 발견됐지만 측면에 표시된 선박 식별 번호를 통해 스텔라 데이지호의 일부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회수된 VDR은 현재 부식 방지를 위한 특수 용액에 담아 보관 중인데 항해 기록이 담긴 일종의 블랙박스인 만큼 사고 원인을 규명할 당시 상황이 담겨 있을지 주목됩니다. 심해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시베드 컨스트럭터호는 스텔라 데이지호 본체와 미확인 구명벌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심해 수색과 VDR 발견으로 실종자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본격적으로 심해 수색을 시작한 지 사흘도 채 안 돼서 선체 일부와 항해 기록 장치가 발견됐다는 소식 지금 보셨는데요. 실종자 가족들은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선례가 없어서 심해 수색을 할 수 없다는 말만 지난 2년 동안 되풀이했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의 사고가 일어난 지난 2017년 3월 31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때였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요청했지만 멀리 남대서양에서 일어난 사고에다가 사고 추정 지점의 수심이 3km가 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 외에도 당시 탄핵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전국 혼란기라는 점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2017년 5월 실종자 가족들은 스텔라 데이지호의 수색과 침몰 원인 규명을 새 정부의 1호 민원으로 접수했습니다. 이후 2차례에 걸쳐 해수면 수색이 진행됐지만 선체나 선원의 흔적은 찾지 못했고 정부는 가족에게 수색 종료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심해 수색 요청이 이어졌고 결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심해 수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에 입찰 공고와 업체 선정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달 약 48억 원을 들여 미국의 오션 인피니티사의 심해 수색을 맡기게 됐는데요. 앞서 외교부는 오션 인피니티사가 지난해 말레이시아 실종 항공기 수색에 참여했고 아르헨티나 해군의 실종 잠수함을 발견하는 등 심해 수색 전문 업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25년 된 노후 선박을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다면서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인 폴라리스 쇼핑의 관계자와 선박 검사원들은 선박 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서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인데요. 해양 사고 선박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이번 심해 수색. 앞으로 50일 정도 이어질 예정인데 주목할 만한 증거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진 한화 대전 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추진체 폭발 원인이 나오지 않았는데 유족들은 설비 오작동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진 한화 대전 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이 시작됐습니다. 19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사업장 전반에 대한 위험 요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폭발의 점화원이 확인되지 않아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은 물론 사고 원인 파악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어떤 가능성이라도 배제하지 않고 원료의 문제인지 작업 관리상의 문제인지 그런 것들은 좀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경찰도 추진체 폭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3차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족들은 사고가 난 작업장 기계가 자주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동료 직원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경찰과 만난 자리에서 추진체 연료가 불안정해 사고가 났다는 설명을 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사람 힘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안 맞을까 보니까 부딪힐 수도 있고 정확하게 안 맞으면 또 내려오다가 또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작년 이전부터도 계속 관리 라인을 통해서 교체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는데도 계속 묵살당했답니다. 유족들은 한화 측이 제공한 빈소가 열악하고 폐쇄적이라며 고 김태훈 씨를 시작으로 빈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특별 근로감독을 하고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대전고용노동청장과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부산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키보다 낮은 수영장이었지만 구조물에 팔이 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변에서 알아채기까지 10여 분이 걸렸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깊이 70cm 유아용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모군이 혼자 수영을 합니다. 철제 계단 근처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질 않습니다. 10여 분이 지난 뒤 수영장 이용객이 물속에 있는 이군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물 위로 들어올립니다. 이용객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안전요원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주변으로 다른 이용객이 모여들고 다른 안전요원까지 달려오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이군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이군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텔 수영장에서 하는 강습을 마치고 자유수영을 즐기던 이군이 사고를 당한 것은 휴일 오후. 당시 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이 2명 배치돼 있었지만 1명은 강습 중이어서 사실상 1명이 수영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안전요원 배치 기준에 적합했는지라고 시설이 안전 기준들을 다 준수했는지 이 2가지 방향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발견 당시 이군 왼팔은 물속 계단에 끼어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계단과 벽 사이 틈이 많이 좁지 않아 이군이 팔을 뺄 수도 있었겠지만 당황해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로 보이고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 재개가 사실상 새 학기에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국회가 표류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학을 2주가량 남겨놓고 각 초등학교는 연간 학습 운영 계획을 이미 마무리했습니다. 법안 처리가 미뤄지자 학습 계획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은 빠졌습니다. 당장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수업 준비를 위해 학교 운영위 심의와 입찰, 업체 선정 등 2달가량의 시간이 필요해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지금은 안 되죠. 왜냐하면 1분기에 벌써 저희가 강사 모두 다 끝났고 저희가 지금은 안 되고 2분기부터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원하죠. 교육청에서 공문이 또 올 때까지 또 한참 시간이 또 걸릴 것 같아요. 학부모들의 걱정은 학습 공백입니다. 유치원에서 배웠던 영어를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중단하게 되는 것인데 학부모들은 결국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학년 영어 학원 등록은 새 학기를 앞두고 크게 늘고 있고 입시업체는 인터넷 강의 등의 학습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사립초등학교에 날개를 달아주고 영어 교육 격차를 확대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취임 직후 방과 후 영어 수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가 크다고 보고 재개 방침을 밝혔지만 국회의 무한 대치 속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다음 달부터 원화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에 의무 적용되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이 공개됐습니다. 교육부는 대형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으로 국민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의 집행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 회계 비리가 원천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은 초중고교와 국공립유치원이 사용하는 것과 달리 사업 현황, 예산, 수입, 지출, 결산 등 회계의 필수적인 기능 5개만 메뉴에 넣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는 출근길에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쏟아질 것이란 예보가 나왔습니다. 눈은 오후부터는 점차 그칠 것으로 보여서 정월 대보름달은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눈이 아닌 비로 시작되겠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아닌 여름처럼 빗줄기는 무척 굵겠습니다. 제주 산간에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고 남해안에 최고 50mm, 남부지방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낮은 중부지방은 비가 아닌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부터 눈이 시작해 출근길 이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영서, 충청 지방에는 최고 10cm의 폭설이 예상돼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월요일보다 5배 정도 많은 양으로 빙판길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상층 온도에 따라 비와 눈이 내리는 지역이 달라집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수도권과 영서에는 새벽부터 오전까지 한방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눈비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그치고 밤에는 전국이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따라서 정월 대보름달은 전국에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19일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린 후 저녁부터는 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겠는데요. 이에 따라 19일 밤에는 구름 사이사이로 달이 조금씩만 보이겠습니다. 슈퍼문이 될 정월 대보름달은 서울을 기준으로 내일 오후 7시 46분 떠서 자정 이후 가장 높게 떠오를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난해 노벨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으로 북한 위협이 크게 완화된 점을 높게 평가한 건데 평소 북한 위협을 유독 강조해온 아베 총리의 주장과 완전히 모순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황보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에서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해 연설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다 느닷없는 얘기를 꺼냅니다. Prime Minister Abe of Japan gave me the most beautiful copy of a letter that he sent to the people who give out a thing called the Nobel Prize. 아베 총리가 자신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깜짝 공개한 겁니다. 일본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사실관계를 묻자 아베 총리는 답변을 피합니다. ノーベル委員会は推薦者と非推薦者を50年間は明らかにしない
こととしていることを踏まえまして、私からはこの方針にのっとってコメントを差し控えたいと思います。 하지만 계속된 질문에 아베 총리는 마지못해 추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一部報道されていることは事実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か？事実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ているのではありません。トランプ大統領のリーダーシップを高く私は評価をしております。 그러자 북한에 대한 아베 총리의 모순된 입장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을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방위비를 사상 최대로 편성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할 때는 북한 위협이 크게 완화된 것처럼 높이 평가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입니다. 北朝鮮は差し迫った新たな脅威としていますよね。トランプ大統領に対して北朝鮮との脅威が緩和したということを理由にノーベル平和賞の推薦をするということは私は大きく矛盾していると。 필요에 따라 북한에 대해 180도 입장을 바꾸며 트럼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한 아베 총리에 대해 인터넷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본의 안보와 경제를 고려할 때 잘한 일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나치게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굴욕외교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중국과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자동차 시장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검토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수출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강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미국의 수입 자동차가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겁니다. 이 법에는 수입 때문에 미국의 통상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 끝에 미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정에 의거해 90일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25%의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는 트럼프의 공언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동차 수출국들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급차를 주로 파는 EU의 타격이 크고 일본도 20만 대 이상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간 80만 대 정도를 수출하는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3조 원 가까운 손실을 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한미 FTA를 개정하면서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를 한 만큼 관세 부과에서 제외될지가 변수입니다. 하지만 관세율과 부과 차종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어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관광객이 탄 버스가 마주오던 트럭과 부딪혀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현지 일간지 뚜오이체가 보도했습니다. 뚜오이체 신문은 이번 사고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낮 12시 10분쯤 베트남 중부 후에와 다낭 사이에 있는 하이반 터널 근처에서 관광버스와 트레일러가 충돌하면서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다수가 한국인 관광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뿌연 하늘 보는 게 일상인 요즘인데요.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 에어맵 코리아가 나왔습니다. KT가 전국 2천여 개에 설치한 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정보인데요. 특히 서울의 경우 측정소 간의 간격이 1제곱킬로미터 내외로 촘촘해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감면 프로그램이 오는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10년 동안 1,500만 원 이하의 빚을 진 취약계층이 3년 동안 감면된 채무의 절반만 갚으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 70살 이상의 고령자, 10년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빚을 오랫동안 갚지 못한 저소득층입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을 낮에 돌봐주는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건강활동이나 문화관람, 음악이나 미술활동 등을 하며 낮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건데요. 만 18세부터 64세까지 등록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아이들일수록 저축이나 소비 등 금융교육을 받기 어려운데요. 금감원이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해 방과 후 금융교육을 전국 단위로 확대합니다. 지난 2017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시범 실시했던 것을 올해 전국 25개 청소년 수련시설로 늘리는 겁니다.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8주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요. 방학 중에는 2주에서 4주 동안 단기 집중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원 속초시가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일 시내버스 일부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7월 시내버스 와이파이 설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속초에 가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리죠. 우정사업본부도 오는 28일 3.1운동 100주년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5일에 안경신, 김마리아 등 여성 독립운동가 4명의 모습이 담긴 우표가 나오고요. 오는 4월 11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우표도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D-9일. 오늘은 텃밭 대구에서 2차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어쩐지 연설회장에는 야유와 욕설이 난무했다고 하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원들 모두 모이는 합동연설회, 그것도 대구에서 열렸다면 열기가 뜨거웠을 것 같은데 분위기 어땠는지 먼저 주제어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고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 마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얻었던 1,300만 표를 이기면 안철수와 유승민을 지지했던 정치 성향 920만 표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 920만 표 우리 셋 중에 누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오세훈이라는 표가 김진태에 묻혀버렸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인사 말씀을 하실 때 야유와 고성 때문에 김 위원장도 조용히 하라고 맞서는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저를 울림이 흡입시키는 것에 대한 좀 서운한 감정이 아니었나. 그렇더라도 그거는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바늘방석이었고. 네, 오늘 합동연설의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합동연설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죠. 뭐 지역에서 벌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전국에서 전부 다 바라보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합동연설회가 앞으로도 한 3번 정도 더 남아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 내에 어떠한 인물들이 있는지 또 그 인물들이 이야기할 때 어떠한 지지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정치의 기본적인 금도를 깨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면 이겁니다. 정치는 어차피 자기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다. 네. 마이클 샌델이 얘기한 겁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도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여준 어떤 행태가 비판을 할 수 있고 야유를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아예 처음부터 못하게 만든다. 네. 그러니까 김 비대위원장,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벌써 2번째 아닙니까? 지난번 대전에서도 그렇고 네. 대구에서도 그렇고 이야기를 아예 못하게 한다든지 다른 후보가 나올 때 그렇게 아예 말을 차단시킨다든지 이런 행위 자체는 사실은 정치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룰을 깨는 행위다. 그래서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김병준 위원장 오늘 말을 떼자마자 말씀하신 것처럼 거센 야유가 쏟아져 나왔는데 한 번 더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하나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자유한국당의 품격을 드높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와 경북의 방언동주 여러분,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고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상대책위원장님, 김병준 위원장님, 여러분들 뵈려고 일부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 마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저를 길러주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만든 곳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네, 김병준 위원장이 정말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렇게까지 반감이 커진 것은 역시 5.18 망언 사태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네, 그 부분이 일단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5.18 망언에 대해서 사실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당 전당대회의 현장 분위기는 이런 국민적인 여론과는 완전 좀 동떨어진 그들만의 어떤 이야기들과 그들만의 언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당 전당대회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그 전당대회가 뜨거웠던 적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뜨겁다는 것과 여론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욕설과 비난만이 난무하는 것,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한국당 전당대회가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좀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전당대회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번 전당대회는 미래와 정책은 사라지고 과거, 그러니까 탄핵이라든지 5.18이라든지 이슈가 완전히 과거의 이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의 어떤 축제 분위기, 컨벤션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는 마이너스 전당대회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보는 사람도 안 좋지만 이것이 우리 정치에 과연 얼마만큼 플러스가 되는 전당대회냐, 한국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되는 건지,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점에서 한국당을 아끼는 사람이나 한국당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좀 걱정스러운 전당대회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께서 말씀하신 마이너스 전당대회 실제 수치로는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오신 고성과 야유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김진태 후보 지지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당사자로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잠시 듣고 오시죠. 김병준 위원장이 인사 말씀을 하실 때 야유와 고성 때문에 김 위원장도 조용히 하라고 맞서는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의원님 지지자 중에서 그런 좀 야유와 고성이 많이 나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시나요? 꼭 제 지지자 중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랬다면은 이제 저를 그 윤리위에 회부시킨 것에 대한 좀 서운한 감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렇더라도 그거는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바늘방석이었고, 사전에도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원래 그 제 지지자들은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바늘방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표정에는 여유가 넘칩니다. 일단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태극기 부대의 결집 효과는 좀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건
지지율 그러니까 이 실제로 마지막 전당대회 날 이전까지의 지지율 추이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의 기싸움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얼만큼 끝까지 응원을 하고 그 목소리들이 어떻게 경쟁을 하는가 그런 분위기도 참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랬을 때 현재 김진태 의원의 경우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지지의 목소리가 크고 현장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라는 건 확실한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김진태 의원이 바로 노렸던 게 5.18 공청회를 사실 주관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나. 다른 의원들 특히 물론 이제 이정명 의원을 빼놓고는 김순례 의원도 역시 최고위원회 이번에 출마했으니까 출마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세를 결집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라고 결과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까지 이어져서 과연 얼만큼의 어떤 득표 효과로 이루어지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전에 좀 약하다. 다른 두 후보에 비해서 좀 약하다라는 어떤 그런 이 평가를 계속 받고 있었던 입장에서는 현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자신한테 호의적이다라는 점에서 지금 표정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 자유한국당 안에 김진태 후보자의 지지자들, 그러니까 소위 태극기 부대로 분류되는 분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진태 의원 측이나 최근에 이제 그 이야기들 나오는 거 보면 태극기 부대가 최근에 10,000명에서 30,000명 정도 입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입당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한 달에 1,000원씩 석 달만 내면은 이 당원 자격이 이제 그 대의원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글쎄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진태 의원 쪽에서 후보 측에서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의도된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태극기 부대가 사실은 그동안에 한국당과 괴리된 채로 있었거든요. 오히려 대한애국당하고 더 가까웠었죠. 길거리에 있었던 이 태극기 부대를 한국당의 당 내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 5.18이라고 하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사실은 이 선전선동을 한 면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의도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는 가뜩이나 길거리에서 아스팔트 투사인들인데 여기다가 5.18이라고 하는 휘발유를 부어 놓으니까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어떤 소위 빅3라고 불렸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출마를 하지 않았죠. 결국 언론의 관심은 빅2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언론의 관심을 현장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완전히 자신에게 김진태 후보 쪽으로 가져왔고 김진태 태극기 부대가 한국당 전당대회를 주도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이제 의도된 전당대회였고 이런 분위기에서 자신의 어떤 당선이 설사 안 되더라도 이후에 한국당 내에 태극기 부대 또는 김진태 이런 세력들이 가지는 포지션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노리고 이번 전당대회를 굉장히 치밀하게 5.18 이슈를 가지고 지금 치르고 있는 거다.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우리도 이 오밤중에 나와서 김진태 의원과 태극기 부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 자체가 김진태 의원으로서는 여기까지만이라도 이미 성공한 거다라고 이슈화에 전국 이슈화에 성공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본인 스스로도 그런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김진태 후보 굉장히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인데 한 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좀 지지자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어디 가나 그렇죠 예? 일부러 많이 오시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예? 너무 많이 오면은 또 특정 세력이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네 어쩌네 이런 소리 할까봐 정말 저는 그 지역 분들 아니면 되도록 오시지 말라고 할 정도입니다. 네, 앞서 합동연설회에서 김진태 의원 데리고 당을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조대원 최고위원 후보는 오늘 당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어요. 당 선관위로부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런 어떤 이유예요. 이유는 뭐냐면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거나 특정한 어떤 이 당을 언급하면서 비난을 했을 때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 공정한 어떤 그런 경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어떤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조 후보의 심정은 이해가 가나 그러나 경고는 저는 정당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당에 가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네.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우리가 이제 그 룰이라는 것 최소한 때 룰을 지키면서 서로 간에 어떤 경쟁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이 전당대회 일지인데 조 후보의 어떤 표현 자체는 경고를 할 수 있는,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표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판을 받는 대목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김진태 후보는 윤리위에 이 제소가 됐는데 네. 똑같은 어떤 당규에 의해서 이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선거에 뛰어들 수 있게 만든 반면에 네. 그 후보를 비난했다고 해서 경고를 받는 것 이것이 형평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좀 또 논외인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조 후보가 앞으로도 이 발언에 있어서 어떤 특정 정당을 언급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의도된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말이 정말 입증이라도 하듯이 계속해서 김진태 후보를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두 당 대표 후보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지요. 황교안, 오세훈 후보 순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야 합니다. 그 힘으로 정권을 찾아야 합니다. 총선 압승과 정권 교체를 이끌 새 인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황교안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나라를 구하려고 자유한국당에 들어왔습니다. 안철수와 유승민을 지지했던 정치 성향 920만 표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 920만 표 우리 셋 중에 누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정치개혁 입법을 위해 스스로를 불살랐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시장직도 던졌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다가 쓰러진 장소 내치지만. 네. 연설할 때 질문형 문장으로 끝내면 안 되겠습니다. 뭘 해도 김진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황교안 후보부터 보죠. 배방 논란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구에서 오히려 박정희, 박근혜 이런 이름들을 아예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좀 황 후보가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가뜩 원래 이번 전당대회는 이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네. 총리가 이슈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황교안 총리냐 아니냐 예. 이거였는데 지금 김진태 이 후보 때문에 태극기 부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론의 비난.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사실은 이 전당대회에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은 여론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도로 탄핵당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출마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가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도로 탄핵당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프레임을 갖다가 김진태 후보가 완전히 덮어주고 있어요. 네. 5.18이라고 하는 걸로 덮어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앉은 자리에서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가만히 있어도 당대표가 되는 상황에서 도로 탄핵당이라고 하는 이슈마저도 김진태 후보가 덮어주고 있지. 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이제 자신에게 불리했던 상황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또 다른 후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 측으로 또 비판받고 있는 거는 확장성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자신에게 지금 도로 탄핵당이라고 하는 것은 김진태 후보가 덮어주고 있고 그럼 확장성만 얘기하면 돼요. 네.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어차피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얘기하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그러면서 형님 스타일, 포용 스타일 이렇게 나가면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선거가 저절로 치러지고 있는 게 지금 황교안 전 총리 후보의 네. 어떤 입장 아니겠느냐. 네. 좀 그런 점에서 저는 김진태 후보가 이슈화되고 있고 또 오세훈 후보가 오히려 지금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예. 이 상황은 오히려 가운데 있는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런 네. 구도가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날짜만 세고 있겠군요.
오세훈 후보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박근혜 극복이라는 키워드가 대구에서는 또 민심에 딱 들어맞는 게 아닌데요. 네, 그런데 뭐 어찌됐든 황교안 총리 말씀하셔서 황교안 총리에 비해서는 오늘 오세훈 후보는 가서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도 하고 네. 그 산업화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포지셔닝, 그러니까 어디에 자리매김하고 있냐면 오세훈 후보는 어차피 TK가 아닌 지역, BTK 지역,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 원래 지지 기반이었던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 그 이외의 나머지 모든 지역을 다 합한다면 거의 영남권과 거의 비등하다. 네. 그러니까 물론 지역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네네. 겁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중도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보수 속에서도 그런 당원들을 이렇게 공략을 한다면 자신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계산 속에서 사실 주저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선거 레이스에 뛰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TK에서는 이 정도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야유 없이 잘 무난히 정말 치렀다라고 또 자평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건 앞으로 남아 있는 수도권에서의 어떤 전당대회 네. 마지막 합동 그 연설에서 자신의 지지세를 얼만큼 보여줄 수 있느냐가 또 오세훈 후보의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TK 민심을 겨냥했는지 정부를 향한 발언들도 꽤 과격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준교 후보의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저는 문재인을 탄핵시키기 위해 이번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평화 떠들면서 뒤로는 북한이 핵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90% 이상이 표를 몰아주시면 문재인은 반드시 탄핵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뭐 보수 진영 안에서도 좀 도를 넘었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 지금 확실하게 이번 전당대회 이슈를 극우 보수가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합리적이고 대중정당 안에서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국회라든지 선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그 이슈나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거는 그 어떤 정치적인 정쟁 그리고 비난, 감정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선거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전대라면은 나올 수 없는 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라든지 뭐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든지 네. 뭐 그다음에 북한 핵을 도와주고 있다든지 뭐 미국이 대한민국에 손을 뗀다든지 정말 상식선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정제되지 않고 네. 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는 지금 한국당 내의 자정 기능, 그러니까 소위 극우 보수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자정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극우에 대한 그 소위 고삐가 완전히 그 통제력을 상실해 버렸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당 전대 이후에 어떻게 수습해 나갈 건지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이것을 다시 국회 안으로 제도권 안으로 어떻게 끌고 들어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고민되는 네. 부분이다. 이런 그 소위 목소리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라면은 한국당이 대중정당으로서 과연 얼마만큼 갈 수 있을까?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정계 개편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목소리가 길게 가는 게 황교안 전 총리로서도 그다지 그렇게 지금 선거 국면에서는 좋지만 네. 오래 끌고 가기에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국면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당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우려의 시선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목소리입니다. 한국당 전당대회가 극우 집단의 망언대회로 전락했습니다. 5.18 망언 당사자들은 반성은커녕 망언을 자기 홍보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고, 또 다른 최고위원 후보는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많다며 망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망언대회로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 지도부에게 있습니다. 네, 심지어 한국당의 장제원 의원도 참담하고 우울하다 뭐 이런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던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당대회가 실제로 마이너스 효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현재 뭐
현재 상황까지를 만약에 진단을 한다면 네.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 뭐 5.18 공청회를 포함해서 그 거의 직전까지 추세선이 지지율의 어떤 추세선이 자유한국당이 좀 굉장히 올랐었어요. 네. 근 한 3주 연달아 좀 오르는 어떤 2월 첫째 주까지 형국이었거든요. 상당히 높았죠. 네. 그런데 그 추세선이 갑작스럽게 떨어졌어요. 물론 이것이 급락했다고 표현하는 건 좀 과하죠. 네. 한 2%포인트 정도 지금 내려갔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 아픈 건 뭐냐면은 그 직전까지 추세선이 계속 오르고 있다가 꺾여서 점점 꺾이는 어떤 모양새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대 결과가 다시 한번 이것을 오르게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대 결과가 오르게 하려면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뭔가 관심을 갖게 하고 뭔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좀 약한 쪽에서 1등을 하네. 예를 들자면 아니면 1등을 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신선하네. 네. 이런 사람들로부터 플러스 알파의 이미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이미지들로 지금 이렇게 그 거듭돼서 비판을 받다 보면 네. 전대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 효과를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 상황이 커요. 네. 그렇다면 뭔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앞서가는 후보더라도 이것을 계속 내가 이기더라도 이 효과를 어떻게 이어가서 이 개혁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면 네. 이 전대를 뭔가 물꼬를 바꿔야 된다. 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져가서는 안 된다. 교수님 생각과 그 점에서는 약간 다르다는 거죠. 뭐냐면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내가 이렇게 이겨서 그냥 이길 수 있다. 아니면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못하다가 3위가 돼요. 네. 3위가 된다면 더 이상 정치 재개를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한 또 다른 어떤 터닝 포인트가 두 사람한테 좀 필요해 보여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니까 TK도 부산, 울산, 경남 60대 이상 보수층 지지하던 기존의 보수층에서도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소위 이제 합리적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도에 가까웠던 보수층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한국당에 이제 좀 다시 돌아가는 네. 이런 모양새가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5.18을 겪으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극적으로 태극기 부대가 한국당을 휩쓰는 현장을 휩쓰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그 지지율이 TK 그다음에 PK 그리고 보수층 내에서 조금씩 이제 하락하는 모양새를 네네.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좀 뭐 소위 한국당 지지층 내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느끼냐 하면 불과 2, 3년 전에 그러니까 촛불에서 국민들이 선택했던 네. 그런 민주주의인데 이게 지금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조롱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 과거 내가 했던 선택이 아직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2년 만에 조롱과 야유의 대상이 돼서 비난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는 딴 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이거는 꼭 그 여권 지지층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층 내에서도 이미 역사적 법적 판결을 받은 그런 5.18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뭔가 지지층을 결집하고 현재의 여권을 갖다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역사와 민주주의를 갖다가 희롱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보수층 내에서도 들 정도라면 과연 이번 전당대회가 흥행으로 끝날 수 있겠느냐. 네. 이게 소위 보수를 새로 확대시켜는 그런 보수의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의 분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네.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그 마이너스 전당대회는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소위 5.18 망언 사태가 당 안에서 정리가 좀 안 된다면 당 밖에서 또는 국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야 윤리위 간사들이 모였지만 아직 별다른 진행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다음 주제요 보고 오시죠. 예. 5.18 망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가지 않으면 저는 국회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단독 처리해야 된다. 이거 패키지로 묶어서 딜할 일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손혜원 징계안, 서영교 징계안, 김정우 징계안, 이수혁 징계안
이 모든 거 명명백백하게 윤리위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윤리특위 전면 공개해 주십시오. 공개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자고 제안합니다. 5.18 망언 의원 3인에 대한 징계 조치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킨 서영교, 손혜원 의원들에 대해서의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윤리특위 어디까지 결정이 된 겁니까? 윤리특위 다시 열기로 결정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리특위는 지금 사실 시작도 못한 거예요. 아직은 네. 아직도 시작은 1시간 만에 이제 끝났고요. 네. 시작을 해도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네. 시작을 한다면 무엇을 안건을 올릴까부터 이제 결정을 하는데 안건도 아직 안 그걸 정해진 결정을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안건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는 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외부 인사들로 하여금 한 네. 2개월 정도 자문을 거쳐서 2개월. 그 결과를 갖고 다시 이제 윤리로 와서 윤리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문제는 언제까지 그것을 결정할지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붙잡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어쨌든 오늘 결정된 건 다음번에 만나자이지 안건도 상정이 안 됐다는 거죠. 네, 지금 여야가 가장 큰 이견차 보이는 건 어떤 겁니까? 이제 윤리위에서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이는 거는요.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5.18 망언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자라는 겁니다. 네네. 반면에 이제 한국당에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타, 그러니까 20대 국회 동안에 이제 여러 건의 이제 윤리에 올라와 있는데 네. 이거를 한꺼번에 다 같이 네. 처리하자 이런 그 입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월 국회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는 손혜원 국정조사 네. 이거를 갖다가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죠. 이거를 꼭 하자라는 얘기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못하겠다 네. 이런 건데 서로 이제 지금 그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의 뭐 임시국회나 윤리위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후 소위 27,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그 이슈가 이제 좀 전환되고 난 이후에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네. 지금 이제 기싸움이 굉장히 이제 치열한데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에서도 서로 자기네한테 불리한 이슈는 절대 다루려고 하지 않는 거고요. 2월 임시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 서로 남 탓만 하는 거죠. 네. 나의 잘못은 조금이라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만 먼저 올려놓고 하려고 하는 이런 기싸움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 이번 2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보는 거죠. 일단 윤리위 관련해서는 오는 28일에 간사단이 다시 만나서 어떤 안건을 윤리위에 상정할 건지를 정한다고 하는데 일단 그것도 좀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이고요. 20대 국회 임기 시작한 게 2016년 5월 30일입니다. 지금까지 2년 9개월이 지났는데 윤리위 성적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잠시 띄워주시죠. 20대 국회 윤리위에 징계를 요구한다고 의원들에 대해서 요구안 올라온 게 29차례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가결된 게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계류 중인 게 26건이고 나머지 3건은 자진 철회된 거고요. 그리고 특히 후반기에는 윤리위 전체 회의 자체가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합니다. 이대로 임기가 끝나면 저기 올라와 있는 요구안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기 처리됩니다. 안건이 계속 연장되지가 않죠. 다음 회기에서는. 네. 그러니까 다음 국회에서,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이것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논란이 발생했을 때 윤리위로 넘긴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계속 뭉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 국회도 전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윤리위에 가면 윤리위가 그냥 갖고 있다가 국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결과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원인이 언제까지 이것을 회부를 해야 된다 본회의에 네. 이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몇몇 의원들이 개정안 발의를 한 게 2개월 이내로 윤리위가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 안 하면 국회의장이 자동으로 부의할 수 있다라든지 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빨리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윤리위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을 징계하지 아니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3법 분리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그러니까 뭐 사법부에서 뭐 징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윤리위를 앞으로 정말 이 개정을 한다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떠한 사안이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지금 왜 27건, 29건 중에 뭐 이거부터 하자, 저거부터 하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하다, 저게 더 중요하다라는 논쟁이잖아요. 그런 걸 없애려면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이 윤리위에 상정을 한다라는 것이 뚜렷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윤리 강령을 위반했을 때 좀 모호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세부적으로 개정안을 내서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서 이제는 윤리위가 아무 일 없이 덮어주기의 그런 윤리위다라는 비난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18대 때는 접수된 건이 54건이 있었고 이 가운데 딱 한 건 가결이 됐었고요. 19대 때도 39건 가운데 한 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용석 의원, 심학봉 의원, 뭐 성폭행 혐의로 뭐 경찰 수사를 받았다든지 성추행 혐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저거는 나왔던.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예요. 강용석 의원 제명안은 당내에서는 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만장일치로 김무성 원내대표가. 그런데 저건 지금 당내 얘기가 아니라 전체 국회 윤리특위 특별위원회잖아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올렸는데 제명안은 올렸는데 제명하지 못했어요. 찬성이 더 많았어요. 이쯤 되면 국민들 시선에서는 윤리위를 애시당초에 왜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한데요. 네, 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도 방탄국회를 하는 게 그 국회의 모습인데 셀프 징계를 한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까지 윤리위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린 적이 사실상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이제 윤리위에 올라가면은 의무적으로 2달 뒤에 본회의에 상정되게 하는 그런 그 국회법 개정안이 2017년도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처리가 안 되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국회법이 개정돼서 윤리위에 오를 정도, 그러니까 정쟁에 의한 윤리위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그런 윤리위에 올라간 사안들이 있다라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가 어떤 결론을 못 내리면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 표결을 왜 이렇게 했는지를 갖다가 국민들 앞에 여론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처리 안 되고 윤리위에서 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지금의 어떤 윤리위 제도는 이건 완전히 국민 기만용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식을 때까지 윤리위에 잠가놓고 있다가 나중에 관심이 식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넘겨버리는 이런 윤리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명목뿐인 윤리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국회의원들도 알고 있고 또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가 또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네, 윤리특위에 지금 뭐 그 외에도 지금 계류 중인 뭐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다 보면 전부 다 하나씩 분리하면 이걸 꺼내고 또 분리하면 다른 걸 꺼내고 이러면서 사실 윤리 자체가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부끄럽지만 사실 윤리위원회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요. 또 그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합의가 어려우니까 좀 이런 상태가 지속돼서 정말 이거는 정말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언제 해결을 할까요? 뭐 법안 처리를 해야 된다, 또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여기에도 결국에는 여야의 유불리가 들어있는 문제라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리특별위원회도 사실은 여야 동수 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은 지금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맡고 있지만 9대 9예요. 물론 바른미래당 2석이 있어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요. 그런데 첨예화된 문제, 5.18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반반으로 나눠지는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정치공학 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것도 사실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야가 늘 이렇게 맞서다 보면 사실 이 표결을 하더라도 늘
어떻게 확실하게 표결이 안 되는 어떤 상황들이 계속 유지되거든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회법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오늘 5.18 망언 관련한 국회 윤리위는 어떻게 징계할지는 논의를 못하고 다음에 안건을 뭘로 할지 정하자 여기까지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박명재 위원장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윤리특위 3당 간사 간에 합의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된 징계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3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윤리전체회의 개최와 함께 상정한 안건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2월 28일 아침 8시 간사회의를 개최하여 상정 안건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박명재 위원장은 이번만큼은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빠르게 또 이렇게 적법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글쎄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후의 일정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28일 날 이제 상정 안건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상정 안건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5.18 망언만 올릴 거냐 아니면은 그걸 포함해서 8건 최근에 윤리에 올라왔던 이 8건을 같이 올릴 거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여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결사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18 망언을 갖다가 n분의 1로 취급하는 거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한국당에서는 같이 올리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28일 날 안건 상정 안건이 결국은 결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정된다 손 만약에 이제 n분의 1로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그럼 3월 7일 날 전체회의에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설사 올라가도 이게 징계 수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냥 무슨 지금 얘기 나오듯이 제명 이게 아닙니다. 경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과가 있고 한 달의 출석 정지가 있고 그다음 제명이에요. 제명 아래로는 상당히 이게 벌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 정부가 법원에서 징계를 하라라고 위원회 같은 데서 내려가면 약한 징계를 내리는 그런 걸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설사 징계가 됐다 손 치더라도 이게 이제 경고나 사과에 그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좀 그런 점에서 28일 날 상정 안건 정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아까 회기 끝나면 이제 그냥 폐기되는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윤리위원장 입에서부터 26건 가운데 18건은 너무 오래된 거고 나머지 8건만 논의하겠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이 18건은 그냥 폐기하고 가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n분의 1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사실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물론 5.18 망언이라는 것이 무게가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님 말씀하시지 그 18건은 잊혀지는 거예요. 그 18건이 사연이 하나하나 없겠습니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 없이 징계를 하겠다라고 안건이 상정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다 사회적 무리를 다 빚었던 어떤 문제들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문제를 사실 이번 회기까지 다 해야 되겠다라는 이 공감대만 형성을 하면 저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전에 오래됐다고 그래서 면죄부를 준다? 누가 그걸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n분의 1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까지 상정된 부분들을 엄중하게 윤리위가 다루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국회 윤리위가 조금 더 양심적으로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좀 임무를 수행을 해주면 좋겠네요. 오늘 라이트 포커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원이 폭력과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체육계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선수촌 운영 실태 등이 감사 대상입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포츠 미투 운동으로 여실히 드러난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폭력 실태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이지만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대한체육회와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등입니다. 감사원은 우선 태능과 진천 선수촌 등 국가대표 선수촌의 운영이나 훈련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관리 실태와 비리 신고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한체육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감독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이 감사 대상입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폭력과 성폭력 관련 비리 행위를 추가로 적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수조사 계획을 고려해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개개인의 사례를 직접 조사하는 형태의 감사보다는 전체적인 관리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쪽으로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 19명을 투입해 다음 달까지 감사 자료를 수집하고 4월부터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이른바 채무 취약계층의 빚을 최대 90%까지 크게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빚이 1,500만 원 이하이고 성실하게 갚으려고 노력한 사람 등 조건이 있는데요. 아무나 빚을 감면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곳에서는 형편이 어려워진 채무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센터를 찾은 사람은 지난해에만 50만 명이 넘습니다. 서민 경제가 팍팍해지면서 채무 조정 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해 신청인만 10만 6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 감면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기초수급자와 70살 이상 노인, 1,500만 원 이하인 빚을 10년 이상 연체한 저소득층 등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3년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면 부채 대부분을 탕감받게 됩니다. 또 빚을 연체할 위험에 놓인 채무자를 돕는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연체자로 등록되면 다른 금융 혜택을 받기 어려운 만큼 등록을 미루는 동시에 6개월 동안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한 겁니다. 신속 지원과 특별 감면 프로그램은 6에서 8월 중에 시행하고 미상각 채무 원금 감면은 기재부와 손빈정 협의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북 군산을 찾은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과 서민 금융상품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 어려움을 피부로 겪으시는 자영업자 서민분들의 실생활을 좀 더 현장에서 듣고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군산 지역을 찾게 됐습니다. 다만 당국이 이러한 대책 시행을 위한 비용을 금융회사에 의지한다는 점과 함께 자칫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정월 대보름이자 절기 우수인 내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로, 중부지방은 눈으로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일 출근길 중부지방에는 많은 양의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되니까요.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일찍 나서시고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와 눈은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오후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밤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따라서 정월 대보름달은 전국에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최고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리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도에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 산간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은 최고 5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0도, 광주 4도, 대구 2도, 부산은 7도로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4도, 광주 8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밤 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초봄 날씨에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1944년 미얀마에서 미군이 촬영한 일본군 위안부 포로들의 사진입니다. 사진 속 만삭의 여성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지난 2006년 작고한 고 박영심 씨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본 사진은 미국에 있던 걸 스캔한 것이었는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실물 사진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기록, 기억,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다 듣지 못한 말들 전시회가 오는 25일부터 서울 도시건축센터에서 열립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스포츠 뉴스입니다. 정규리그 막바지에 접어든 프로농구가 국가대표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위권 팀들은 국가대표 차출과 부상 등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프로농구 봄잔치에 초대될 팀은 6팀이지만 1, 2위 굳히기에 들어간 현대모비스와 전자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4팀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3위부터 8위까지 6팀이 3경기 반차로 대접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각 팀의 승차가 한 경기 이상 벌어지지 않고 있어 매 경기 순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남은 정규리그 경기는 팀별로 8경기에서 9경기. 이 가운데 농구 월드컵 예선을 위해 국가대표가 차출되는 동안 프로농구는 열흘간의 휴식기를 가집니다. 국가대표에 차출된 선수를 빼고 치른 주말 경기에서 각 팀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멀어지는 듯했던 인상공사가 라거나가 빠진 선두 현대모비스를 잡고 6강행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김승기 감독이 심장혈관 시술을 위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거둔 승리라 의미가 더했습니다. 꼭 경기 이기자고 감독님 아프시니까 좀 감독님께서도 연락 오셔서 좀 잘하라고 연락 주셨고 그래서 좀 더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 대표 차출 선수가 없어 유리할 것으로 보였던 DB는 2경기를 연달아 내주며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힘겹게 4연패에서 벗어난 4위 KT는 부상으로 결정하던 외국인 선수 덴트몬이 회복할 시간을 갖게 돼 휴식기가 더욱 반갑습니다. 역대 어느 시즌보다 치열한 순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프로농구. 봄잔치를 바라보는 중위권 팀들은 열흘간의 휴식기 동안 마지막 결전을 비장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삼성생명이 KB 하나은행을 75대 74 한 점 차로 꺾고 2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박하나가 22점을 올린 것을 비롯해 김한별 15점, 배혜윤 14점, 윤예빈 12점 등 주전 4명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은 2위 우리은행과의 간격을 4.5경기로 반게임 더 줄이며 3위를 유지했습니다. 이 팀은 패배했지만 KB 하나은행 파커는 29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이 부문에서 최장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현대캐피탈을 누르고 선두에 복귀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현대캐피탈과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17점을 올린 대한항공 가스파리니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날카로운 서브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허물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4연승을 달린 대한항공은 우리카드와 현대캐피탈을 제치고 3위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PGA 투어 제네시스 오픈 마지막 날, 김시우가 아쉽게 우승을 놓쳤지만 단독 3위에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NBA 올스타전에서는 팀 르브론이 팀 야니스에 역전승했습니다. 해외 스포츠 김상익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김시우가 11번 홀에서 정교한 어프로치로 버디를 추가합니다. 마지막 날 5언더파를 보탠 김시우는 합계 12언더파, 2타 차 단독 3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3라운드까지 선두의 4타 차로 뒤지던 미국의 제이비 홈스는 4라운드에서 저스틴 토머스를 1타 차로 따돌리고 역전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It was, it's the way you want to win. You want to come down the end and be able to hit shots and make some key putts. And it had to be exciting to watch. 3라운드에서 이글 2개를 기록했던 타이거 우즈는 4라운드에서도 환상적인 벙커샷 버디를 잡아내며 추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즈는 후반 홀에서 보기만 3개 쏟아내면서 타수를 줄이지 못해 공동 15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팀 르브론과 팀 야니스로 나뉜 NBA 올스타전에서는 각종 묘기가 속출했습니다. 경기에서는 팀 르브론이 2년 연속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두 팀 합쳐 3점 슛이 62개 폭발한 가운데 31점을 넣으며 역전승을 지휘한 케빈 듀란트가 올스타전 MVP에 뽑혔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다음 달 남미의 복병 볼리비아 그리고 콜롬비아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음 달 22일 울산에서 볼리비아, 이어 26일 서울에서 콜롬비아와 A매치를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애초 다음 달 26일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과 국가대표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23세 이하 챔피언십 예선 일정 등을 이유로 베트남이 연기를 요청하며 A매치 상대를 남미팀으로 바꿨습니다. 대표팀은 볼리비아와 역대 전적에서 무승부만 2차례 기록했고 최근까지 이란 대표팀을 이끌었던 케이로스 감독이 부임한 콜롬비아와는 3승 2무 1패로 앞서 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호주 전지훈련 중 카지노에 출입한 LG 트윈스 선수들에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카지노에서 베팅한 차우찬과 임찬규, 오지환 등 3명의 선수에게 엄중 경고 처분을 내리고 LG 구단에는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O는 이번 사안이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클린 베이스볼 정신에 위배되는 품위 손상 행위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경주대회 나스카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21대가 충돌하며 거대한 화염이 피어올랐는데요.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스포츠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Paul Menard, he gave DiBenedetto a little shove, but it was on the outside on the right.